예, 이제부터는 잉여 가치가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 사회에 유용한 재화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사회를 위한 공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자본가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가들이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이윤을 위해 생산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뭐 이렇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근데 메르스 약을 개발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고, 또 노바티스라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소아혈액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발을 할 수 있는데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도 자기들이 이윤이 안 나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합니다. 더 기막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본가 국가, 자본가들과 자본가 국가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듯이 세월호 아시잖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한 300여 명 아까운 목숨이 숨졌을 때도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출 기공식에 참석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잘 아시다시피 군산복합제라고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이윤이 된다면 생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이윤을 위해서 생산하는 거지 자기들이 무슨 이 사회를 위해서 생산한다는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늘 일상에서 보면은 여기 옷을 만들어요. 아까 전에 오늘은 계속 옷이 나오네요. 옷을 만들었어요. 옷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생산수단 플러스 노동력이 들어가야만 옷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교환. 그런데 옷을 만들 때는 돈이 안 들어가요. 이걸 팔아야만 돈이 회수가 됩니다.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가치의 창조.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할 거지만 이제 미리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가치의 실현. 이렇게 됩니다. 옷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잉여 가치가 창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보는 것은 교환을 해서 돈을 바꿀 때 마치 이윤이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현상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자꾸 우리의 눈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윤이라는 것은 매매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이 매매에서 결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갑, 을, 병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 옷을 100원에 사가지고 을에게 120원을 팝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갑은 20원이 남습니다. 100원에 사를 120원을 팔았으니까 20원이 남고, 을은 100원짜리를 120원에 사니까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두를 보겠습니다. 을이 구두를 100원에 사가지고 130원에 팝니다. 그러면은 을은 또 100원짜리를 130원에 파니까 30원이 남습니다. 근데 병은 100원짜리를 130원에 사니까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병이 또 신발을 50원에 사가지고 70원에 팝니다. 그러면 병은 50원짜리를 70원에 파니까 20원이 남고 값은 그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를 통해서는 이윤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양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30, 30 없어지고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없어지고 이거 수학 하시는 동기 맞죠? 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이윤이 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 전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새로운 가치, 이윤이 창출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윤이 어디서 생기느냐? 당연히 이윤은 생산에서 생긴다. 생산 과정에서 생긴다. 이윤은 생산 과정에서 생긴다. 근데 계속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인식이 들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몇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기존 고정관념을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뭐를 보냐면은 첫째, 이유는 생산 과정에 생기는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원인들을 살펴보는데, 첫째는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 아니다. 임금은 마치 노동의 정당한 대가처럼 보인단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늘상 대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본가들은 일이 끝난 다음에 일의 형태나 시간 수에 따라서 마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후불제를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마치 임금이 노동의 정당한 가격처럼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불노동과 부불노동의 흔적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보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임금이 마치 노동의 정당한 가격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짚고 들어가고요. 두 번째, 그럼 뭐냐? 임금은 뭐냐?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 아니고 노동력의 가격이다. 무슨 얘기냐? 고전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임금을 노동의 생산비, 노동의 생산비다 이렇게 얘기하고 노동의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동어반복이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쌀 한 가마는 쌀 한 가마의 가격과 같다.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야말로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예를 들어서 고전경제학자들은 노동력이라는 비밀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막스가 이 노동력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뭐냐면 노동의 생산비가 아니고 노동력, 일할 수 있는 인간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노동력의 가격이라는 거죠. 근데 노동력의 가치는 일반 상품과 같이, 일반 상품은 직접적으로 그 상품에 들어간 인간 노동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력 상품의 가치는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들의 가치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규정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노동력의 가치를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첫째로는
그 노동자가 힘과 권력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액수, 돈, 그리고 노동력 유지비, 비용, 그 다음에 가족들의 생계비, 가족 생계비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 기술을 배우고 훈련한다든가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 교육비, 훈련비, 요때 이제 또 생활비가 들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때 드는 생활비.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나라의 이제 기후라든가 사회문화적으로 이제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포함해서 노동력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된다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두고서 이제 어떻게 실질적으로 잉여 가치가 발생하는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자본가가 총 자본 1억을 가지고 생산수단을 8천만 원을 구입하고 여기에 노동력 2천만 원을 구입해서 총 상품 1억 2천만 원 어치를 생산을 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보겠습니다. 이제 총 자본 1억 중에서 생산수단에 8천만 원을 사용하고 노동력에 2천만 원을 사용해서 총 상품을 1억 2천만 원을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이루어졌냐면은 생산수단이 이제 이쪽으로 가치가 이전되는데 이건 단순 가치 이전입니다. 단순 가치 이전. 노동력은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뭐냐면 가치 창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자본의 관점, 또 하나는 노동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자본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변 자본이 뭐냐? 이 노동력 상품을 사는 데 들어간 임금을 가변 자본이라고 합니다. 가변 자본은 이렇게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되고, 불변 자본이라는 생산수단을 사는 데 들어간 자본을 말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가치 이전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노동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처음에 상품의 이중성, 상품에 포함된 노동의 이중성에서 보셨죠. 그게 이제 지금 다시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은 구체적 유용 노동하고 추상적 인간 노동, 이게 이제 같이 되는 겁니다. 가변 자본이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동의 이중성에서는 추상적 인간 노동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고, 구체적 노동, 유형 노동은 단순히 이렇게 불변 자본과 같이 단순한 가치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가치가
그 2천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요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 이 옆에 있는 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새로운 가치가 4천만 원인데 여기 어떻게 분할이 되냐면 임금으로 여기 임금 있잖아요. 2천만 원 같지 않습니까? 임금으로 2천만 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본가의 이윤으로 2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이 4만 원이라고 치면은 4만 원 곱하기 500명, 500명의 임금이 2천만 원이고 500명의 노동자를 사용해서 이윤을 버는 게 4 곱하기 500은 자본가의 이윤으로 간다. 이거를 저쪽으로 대비시켜서 하루에 어떻게 임금과 잉여가치가 나누어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가서 노동자가 하루 8시간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8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노동력의 가치인 임금은 8시간 일을 했음에도 4시간밖에 못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 임금을 버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은 필요노동시간이고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해서 일해주는 시간이 잉여노동시간입니다. 이 잉여노동시간과 필요노동시간이 이렇게 4시간 대 4시간으로 나눠져 갖고 그 노동자들은 8시간을 일했음에도 요 4시간을 임금으로 지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 잉여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부불노동이라서 지급을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착취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착취의 비밀.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거는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력의 사용 가치의 차이입니다. 차이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는 이렇게 임금으로서 4만 원을 내는데 노동자를 사서 4만 원 주고 사서 사용하기를 8만 원어치를 사용을 해서 임금으로 4만 원을 필요노동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4만 원을 주고 자본가가 그 잉여같이 자기의 이윤을 4시간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력의 사용 가치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절대로 밝혀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이제 요거 대 노동력의 가치 대 이윤의 가치를 통해서 착취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착취율.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 불변자본이 400이고 임금이 100이고 플러스 이제 잉여가치가 100. 이렇게 했을 경우는 착취율은 어떻게 되냐면은 임금분의 잉여가치. 잘 보이나요? 착취율은 임금분의 잉여가치인데 임금이 100이죠. 100분의 잉여가치 100은 100%. 1이니까 100%다 이런 거죠. 잉여가치.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자본가의 이해와 노동자의 이해는 절대 화해 불가능한 상태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근본은 노동자들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쇠사슬로 얽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잉여 가치가 자본가들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왜?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내두고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잉여 가치를 살펴봤는데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투쟁을 합니다. 그 임금 인상 투쟁의 그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로 노동력의 가치는 항상 저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 기술력이 발달하게 되면 기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기계에 축출된 사람들이 노동자로 많이 들어오고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단순 노동이 많아집니다. 지금 비정규직들이 1000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단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기계가 대신하니까. 아주 고난도의 업무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노동력, 지금 말씀드린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상품은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공급이 많이 되면은 공급을 좀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갈 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은 단 하루라도 팔지 않으면 일을 해서 벌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싼 가격에도 팔 수밖에 없는 처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본주의에서는 태완 집회의 남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실질 명목 임금이 다소 인상하더라도 세금이라든가 그 물가 상승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임금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인상 투쟁 중요하지요. 최근에는 더욱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같은 공공 부분에는 신규 입사자들이 초임이 삭감됐습니다. 초임이 삭감되고 노후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퇴직금이 누진제가 대대적으로 폐지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작년에는 임금 피크제 1년에 연봉의 20%가 그냥 삭감이 되는 겁니다. 청천하늘의 날벼락이죠. 거기다가 지금 투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성과연봉제까지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임금 인상 투쟁은 굉장히 노동자들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임금 인상 투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 인상 투쟁을 하면 어떠한 그 장점이 있느냐? 첫째적으로는 자본가들의 이해와, 그러니까 자본가 정부의 이해와 노동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월급을 막 깎잖아요. 성과연봉제 도입한다. 돈 덜 주기 위해서 퇴직금 줄인다. 그러니까 저들의 이해와 우리가 이해가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파업을 하게 되면은 노동자들이 단결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노조가 20만이 함께 나오고 철도도 나오고 지하철도 나오고 서울대병원도 나오고 연금도 나오고 건강보험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노동자들이 우리의 단결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다. 바꿀 수 당장은 아니지만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파업이 진행되면은 사측에서 온갖 그 국가를 동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을 협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에 눈을 뜨게 되면서 정치 투쟁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만 임금 인상 투쟁은 명확한 두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임금 제도라는 것을 본원적 철폐를 하는 투쟁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분배 투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연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국가를 수립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고는 결코 임금 제도는 철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경제투쟁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치투쟁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투쟁을 아무리 투쟁력을 높인다고 해도 사회주의 의식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 잉여가치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보아왔듯이 임금은 마치 노동의 정당한 가격처럼 보인다든가, 이유는 생산 과정이 아니고 매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상생활에 그렇게 보아왔던 것이 그렇지 않고, 노동자들의 잉여 노동을 통해서 자본가들의 이윤이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이번 시간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